네, 36년 만에 개최됐던 북한 제7차 당대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의 추대됨과 동시에 인사를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당대회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당대회 이후 김 전의 행보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기계 설비 전시장 시찰이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시고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지께서 기계 설비 전시장을 돌아보시었습니다. 비롯한 기계 제품들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고두 만족해 하시면서 네, 이 당대회 이후 첫 행보로 기계 설비 전시장을 찾았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제 지난 9일 날 폐막을 했는데요. 제7차 노동당 대회가 끝난 이후에 첫 행보로 약 사흘 만에 기계 설비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네. 기계 설비 전시장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일단은 그 5년 만에 이번에 당대에서 채택된 그 결정서에 보면은 북한은 5년 안에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지고 인민들의 이러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채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김일성 주석이 과거에 주민들을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기 전에는 당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산을 위해서는 그 트랙터 또는 이제 농기계 등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농기계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 그 전시장을 둘러본 것이 바로 이번 행보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김정은 제1위원장 같으면은 취임 초에 핵과 경제 건설에 이제 병진 노선을 채택을 했었는데요. 네. 지난 5년 동안 그 핵 개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완성을 했다 보고 이제는 그 눈을 돌려서 주민들의 문제, 먹는 문제, 특히 생활 향상 문제에 치중하는 그런 경제 발전에 치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평소에 인민복을 즐겨 입잖아요, 김정은이. 근데 이번 당대회에 이어서 또다시 양복을 입고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양복을 택한 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7차 당대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 공식 행보인 기계 설비 전시장을 둘러볼 때도 이 감색 줄무늬 양복에 그리고 쥐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은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 같으면은 인민복을 즐겨 입었습니다. 네. 본인의 어떤 그 특유의 몸매에 맞는 굉장히 맞춤형 그런 인민복을 입고 나타나서 네네. 현지 시찰을 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식 복장이 네. 양복, 넥타이로 이제 바뀌지 않았을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이런 공식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1984년에 당시 소련을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경제 건설 그리고 또는 내부 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입었던 옷이 이러한 양복 스타일로 옷이 이제 복장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복장의 변화는 결국 본인의 새로운 국가정책 방향에 서론 전환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선대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같으면은 비정상적인 당시의 위기 상황 그러니까 심각한 그 경제난도 있었고요.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비상사태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군 정치라는 군에 의한 국가 경영이라는 그런 비정상적인 체제였었는데요. 네. 그때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러한 정권을 물려받은 차원에서도 네. 역시 그동안에는 인민복을 입고 이러한 그 굉장히 주민들에게 깊숙이 들어가서 비상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직접 주민들과 함께 이런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민복을 입었다면은 이제는 서방 세계 국가들의 지도자들처럼 본인도 이런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어엿한 모습을 지니고 주민들을 이제는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이 당대회 전에는 70일 전투로 이 성과를 독려했었는데 이제는 말리마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화면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다그치고 있는 황리북도 류단의 돌격대원들이 조수지 문호 프로저지과 지휘를 작업하면서 철금과 세미트를 비롯한 건설 자재를 하지만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속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면서 노력과 기계... 네, 그 말리마, 그러니까 기존 천리마보다 10배 더 빠른 속도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은 그 마른 수건을 이제 쥐어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지난 2월 중순부터 70일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7차 대회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정신적 또는 물질적 여러 가지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70일 전투로 인한 그 7차 대회가 끝난 이후에 또 북한 당국에서 내세운 것이 말리마 속도전입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그 노동신문이 이번 그 당 대회가 열린 직후인 지난 그 10일에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을 높이 들고 이제 사회주의 완성의 승리를 향해 나가자 이러한 그 제목의 당시에 그 논문을 기사를 썼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미뤄봐서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그 동안에 5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천리마라고 천리마 운동이 있었는데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그 전설적인 동물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제는 이 천리마보다 더 빠른 말리마 속도전을 추진하자고 하니까 북한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속도전은 앞으로 뭐 120일 전투 또는 이제 150일 전투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주면서 이러한 속도전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 북한에서 내세우는 이런 속도전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북한 정권에게는 하나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내세우는 이런 경제 개발 계획들이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쉽지가 않을 전망인데요. 이러한 속도전 또는 이제 경제 계획들이 어떤 그 구체적인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그런 그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 사이에 불만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속도에 연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백두산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뭐 내부 반발 그리고 주민들의 피로도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내부 반발을 사거나 역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가장 그 북한에서는 이번 그 제7차 당대회를 전후해서 성과물로 내세웠던 것이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그동안에 그 김정은이 지난해 10월에 현장에 방문을 해서 올해 청년절, 그 8월 달에 있는 청년절까지 모든 건설을 마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돌아갔었는데요. 네. 무려 4달이나 빨리 해서 지난 4월 말에 이 발전소의 건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네. 서방 세계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상을 할 수 없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속도로 했는데 백두산 같으면은 이제 북한에서도 양강도 지역 가장 그 추운 지역이고요. 겨울에도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굉장히 강추위, 살인적인 그런 혹한 날씨를 보이는데 이러한 날씨 속에서도 이러한 그 발전소 건설이 추진됐다. 그리고 예정보다 4개월 먼저 완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백두산 영웅청년 정신이라는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었고 이게 바로 시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준공을 하자마자 10일 만에 이런 발전소에서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고요.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 그 누수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연합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그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의 모습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네. 정밀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네. 이는 이제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준공한 지 10일 만에 이러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눈이 많습니다. 네. 앞서서 2호 발전소에서도 역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지난해 10월 초에 준공식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정보기관이나 언론에서 당시에 김정은의 뒤에 배경으로 돼 있는 2호 발전소의 그 댐 모습을 정밀하게 보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누수 현상이 나오고 있었던 점이 나왔던 점으로 미뤄봐서 네. 2호뿐만이 아니라 3호 북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속도전의 이런 결과물로 나타나는 이런 그 건설의 결과들이 어떤 그 부작용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당 대회 관련 이야기도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인사가 공개가 됐는데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을 살펴봤더니 55%가
새로 뽑힌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를 좀 꾀하면서도 신구 조화를 좀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책기관에서는 그 노장청 조화를 위해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의 그 주축을 이루는 이번에 중앙위원회 또는 이제 위원 또는 이제 후보위원들이 있는데요. 전체 235명을 통일부에서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129명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선된 인물은 약 106명 정도 되니까 새로 뽑힌 인물이 다시 뽑힌 인물보다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약 55% 정도, 과반수가 새로운 인물로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그 노동당의 멤버들이 많이 새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북한에서는 이러한 고령자들이 이제는 퇴진을 해야 될 입장이고 앞으로 새로운 그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앙위원회 위원보다는 이 후보위원들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네. 중앙위원보다는 이 후보위원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고 김정은 정권이 향후에 뭐 20년, 30년 계속 장기간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후보위원들 가운데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부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 중앙위원회 위원보다는 후보위원들에 대한 분석 작업에 또 본격적인 역량을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위원은 늘렸는데 반해서 중앙군사위원회의 규모는 조금 축소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중앙군사위원회 또는 이제 중앙위원회가 노동당의 핵심 양대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중앙군사위원회 규모가 17명에서 12명으로 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종, 병종 사령관들을 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군 지휘작전 체계의 일원화 또는 이제 간소화 차원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현재 정보당국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전 체계를 줄인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유일 영도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김정은이 군에 대해서 규모는 더 줄여가지만 결국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장악력은 더 커져가는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그 민간인 신분인 그 박봉주 내각 총리가 이러한 중앙군사위원회에 포함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됨에 인해서 이러한 그 박봉주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군과 또는 그 경제 부분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박봉주 또 최룡해가 상무위원회 추가 선임이 됐는데 이를 놓고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내기도 했는데 말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북한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발등의 불은 결국 이제 중국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노력도 했고 중국에서도 지난해 노동당 70주년 그 기념 행사를 통해서 당내 서열 5위인 류인산을 직접 평양에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에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 어떤 그 개선의 어떤 빌미를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일단 노동당 7차 대회에는 어떤 대표단을 파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축전을 보내왔고요. 여러 가지 축하 메시지는 보내온 것이 사실인데 북한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박봉주 내각 총리나 최용해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무위원회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무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는 곧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국무원 총리 그리고 전인대 상무위원장이나 다른 핵심 당 간부들이 대부분 그 상무위원회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당과 중국의 공산당 이런 당대 당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무위원회 서열로 서로가 관계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용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당시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서열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상무위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최영해하고 비슷한 수준의 서열의 중국 상무위원과 새로운 면담을 통했을 때 굉장히 어떤 그 대화의 속도 같은 것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무위원 5명 가운데서도 특히 최영해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향후 북한의 외교의 어떤 방향에 어떤 새로운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외신 기자들을 취재 제한하고 또 BBC 기자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 이후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130명,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언론 중에서도 엄선됐다고 보면 엄선된 이런 그 취재진이 130명이 평양에 이번에 제7차 당대회를 취재를 하기 위해서 방북을 했었는데요. 첫날 특히 그 당 개회식을 했을 때 지난 6일 날 행사장인 4.25 문화회관에 입장을 일체 불허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많은 해프닝이 벌어졌고요. 일단 뭐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취재를 위해서 숙소인 양각도 호텔이나 주변에 또 평양 시내 여러 가지 이동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만이 터져 나왔었고요. 네. 많은 그 취재진과 또 북한에서는 일종의 진행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간에 갈등이 내재가 돼 있었고 첫날부터 개회식을 하면서 출입이 안 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됐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영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 서방 세계 언론들에게 있어서는 그 보도를 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현장에서 직접 트위터를 이용해서도 보여줬고요. 또는 이제 추방된 그 BBC 기자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이제 그 본국으로 귀환을 해서 여러 가지 보도물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SNS 등을 통해서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현재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쏟아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북한에서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점을 뒤집어 봤을 때는 김정은의 시대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선전 요원들이 북한 내에 있는 그 중앙통신도 아니고 이런 세계 언론들이었습니다. 네네.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적극적인 선전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과 갈등이 이제 빚어짐으로 해서 향후에 김정은에 대한 그 국제적인 이미지는 결국은 많은 그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우리에게 군사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미국의 전문가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과거 정부에 있어서 남북 회담의 사례로 봤을 때는 그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관급 회담에서 주요 이제 분야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면은 세부 분야로서 이제 그 군사 또는 경제, 인도적인 지원 문제, 그러니까 적십자 회담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북한에서 이번에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분야 중에 하나인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남북 간에 이렇게 제의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과거 대화의 형태 또는 그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미뤄봤을 때는 이런 절차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회담에 대해서 어떤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 군사회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회담을 통해서 군사회담이 열리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는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그 방안들을 현재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군사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뭐 한미 간의 전문가 간에는 다른 입장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군사회담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서 추진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자.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북한의 의도를 노림수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다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